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게 될 대통령 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남은 일자가 3자릿수였는데 오늘부터는 2자릿수로 줄어든 겁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과정의 영입 인사 1호를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이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로 영입됐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핵심은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의 한 중심에 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잘 모릅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어도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을 텐데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선거 때면 이렇게 각 정당에서는 또 각 후보 캠프 측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왜 선거 때마다 이런 외부 인사를 영입할까요?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외부 인사 영입에 주력하는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수석님, 전 의원님, 오늘 영입된 조동현 교수 혹시 뭐 이력이나 이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예. 지금 한국 나이로는 40살이고 아직은 만 나이로는 30대. 그리고 군인 출신. 그리고 군사학과 교수.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통상 이제 총선 때 영입은 출마할 분들을 그렇죠. 영입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을 하고자 하는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후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 신호를 주고 국민들의 또 판단과 지지를 요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년 또 여성 또 전문성, 이런 또 이제 워킹맘이죠. 이런 것을 두루 갖춘 그런 후보라서 뭐 저도 조금 과거에 이제 영입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사실 영입하기 참 힘든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때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오늘 영입한 조동현 교수는 정부나 청와대 이런 데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국민한테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후보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이 되면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입된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이제 신호를 이 유권자들이 받으면 그건 굉장히 이제 성공한 영입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이제 하나의 뭐 이 얼굴 마담 혹은 이런 걸로 이제 읽혀지면은 사실은 별 이 효과가 없는 그런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동현 교수를 영입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조동현 교수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선대위 내부에서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후보가 그 이력을 살펴보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참 좋은 인재구나. 한번 영입합시다.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거의 선대위원장급으로 영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영입 과정의 뒷얘기 뭐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좀 특별히 없는데요. 보통 이제 영입은 이 대통령 후보 혹은 이제 총선 같은 경우 당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직접 하는 셈이지만 과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가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영입 이 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추천이 되면은 이제 스크린을 또 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입 검증이죠. 그런 걸 통해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아마 그런 케이스로 이번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현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아마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합류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동현 교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나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실제로 저의 이제 실무자 정도의 수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 기준은 실제로 리더의 의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신뢰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전투복, 또 제복, 또 실제로 안전이나 이런 방위 쪽 국방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항상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민간에서 이 군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짧은 군 생활을 마치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그 첫 발을 디디는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자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리라고 이틀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조동현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살짝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데 현재 어떤 행보나 움직임, 속도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직 윤석열 후보는 저렇게 좀 주목받는 외부 영입 인사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보다 우선 본선에 빨리 준비를 했고 한 3주 정도 빠르게 선출됐죠. 또 빨리 이제 선출이 되고 또 큰 머뭇거림 없이 일단 시작은 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 선대위는 거의 뭐 해체되고 다시 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경선 캠프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아마 활동을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영입한 조동현 교수 저분은 뭐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영입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나는 것은 원래 이재명 후보가 캠프는 아니지만 인재로 영입해서 말썽난 적이 그 경선 중에 사실 있었거든요. 그 이제 황교익 씨를 경기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그 임명을 하려다가 뭐 사실상 좀 잘못된 것을 봤는데 뭐 그런 시도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다 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지금 저런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크게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의 영입 인사 1호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군인 출신의 군사학과 교수, 즉 안보 전문가 그리고 30대 워킹맘을 영입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범철 아마 당협위원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천안 지역에 안보 전문가에서 조동현 교수를 잘 알고 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에겐 조동현 소령으로 익숙한 분인데 유능한 인재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한 민주당에 축하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웠으면 한다. 두 사람이 떠오른다. 한 명은 자타공인 국제정세 관련 최고 방송 전문가이자 아산연구원 등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지훈 박사다. 김지훈 박사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고정 패널로도 오랜 기간 출연을 했었고요. 아마 MBC 100분 토론도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조동현 교수보다 또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아마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동현 위원장보다 일을 더 잘하는 후배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아이 셋을 낳은 슈퍼맘이다.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라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 위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영입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전문가를 영입하고 더 변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에게 아마 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신범철 위원장의 조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범철 위원장 본인이 외교안보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총선 때 영입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또 유능한 인재도 같이 활용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많은 인재 영입이 이미 그 경선 과정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조동현 교수 한 분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리도 없고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인재를 또 인재와 또 함께 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영입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한 번씩 또 그 선을 보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대선이나 총선 때 영입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잘 이렇게 검증이 되고 평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국정을 맡기든 또는 정치권에 진입을 하든 또는 그 밖에서 자문을 하든 이렇게 인재를 영입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검증을 잘 하고 또 제대로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선거 때 후보 개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예도 정치권에 부지기술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우리 조동현 교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제대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단계이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쓰느냐 아니면 선거 때 이른바 이용하고 버리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있으면서 부지기수로 봐온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후보의 그 이미지 관리,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만 그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죠. 예. 그러면 두 분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선거 때 대선 후보가 참 좋은 분을 영입해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은 왠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고 정말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은 저는 정치하면 이렇게 손살에 치고 실제로 영입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요. 또 영입이 되면 하여튼 이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 검증이
언론에 의해서든 뭐든 이루어집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신범철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렇게 하면은 바람이지 영입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러고요. 예. 그 바람하고 또 그 당사자의 또 정체성이나 지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봐서 그 정체성과 지향이 자기 당하고 맞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인 또 난 정치권에 이렇게 몸담기 싫다. 혹은 뭐 선대위 이런 데 가기 싫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겪고 패스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보니 또 이제 이 검증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확률이 매우 이렇게 적은 경우입니다. 또 이 웬만한 국민들이 또 아실 만한 분들이나 또 관련 분야에서 또 굉장히 또 이제 이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정치권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분야에 빈 구멍이 생기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거절을 하고 또 괜찮고 다 됐는데 결국은 또 자체 검증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접촉하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확률이 높지 않군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님이 조금 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적어도 문재인 당대표 이후로 민주당의 예. 영입은 굉장히 책임지는 영입이었고요. 영입된 분들이 총선에 출마를 하든가 또 집권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집권한 후에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걸로 대부분 이렇게 잘 안내가 이렇게 된 경우고요. 그 전에 보면은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그렇게 좀 써먹고 만 경우들이 많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따라하다가 아마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주로 이제 변호사들, 종편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 군 장성인데 그래갖고 나중에 아마 소송까지 했을 거예요. 영입 취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영입은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일이고 쉽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고요.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이번에는 하여튼 국민의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이 또 웃으면서 국민의힘의 아픈 또 기억을 건드리셨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정당이 공히 선거 때는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급해서 사실 많은 분들을 영입을 하는데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정치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선거 국면에 제대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권 자체가 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고 인재가 수혈됨으로써 뭐 세대 교체든 또는 정치인들 자체가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인재들을 영입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외부 인사 영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청년층에도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그리고 선대위의 중요한 자리, 선대위가 중앙선대위도 있지만 각 지역 선대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선대위의 위원장 이런 자리에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광주인가요?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선대위원장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을 바랍니다. 네,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또박또박 힘주어서 말하는 남진희 민주당 광주 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고생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김재현 최고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이제 극단적인 그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조동현 교수도 공동선대위원장, 또 지금 남진희 양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광주 지역. 예. 그런데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선거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조동현 교수도 제가 그 듣기로는 며칠 전까지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합류된 것 아닙니까? 남진희 학생과 조동현 교수의 시작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공교롭게. 그러니까요.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고생은 이틀 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저 학생이 지금 뭐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와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 이재명 후보자의 그 거칠고 나쁜 이미지를 세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저런 일은 아무리 선거에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선거판에 부직갱이라도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저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과연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말 내가 정견을 어떻게 실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냥 이미지 조금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여고생까지 데려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이름 줘가지고 저 마이크 들리면 그게 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최재성 전 수석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그 기색이 역력했는데 마음에 들 말이죠. 리는 이거는 아마 없겠지만 좀 반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에 발언 들 리는 같아요. 없겠지만 이게 좀 아니 크게 들으셔야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좀 세상을 잘 못 읽고 계시구나.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렇습니다. 정치권 인사로만 선거를 치르거나 또 이제 권력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는 이런 것은 사실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할 겁니다. 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자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정치를 모르죠. 그러면 정치를 아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또 이런 이제 반문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구 조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수혈로 이것을 선순환시켜내는 이런 물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입은 역대로 정치권에서 꼭 시도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제왕적 영입이었어요. 그냥 딱 유명한 사람 이렇게 딱딱딱 찍어갖고 영입하고 또 젊은 피 수혈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영입하는 방식이 나름 이제 네트워크를 가동을 하고 검증의 과정들을 거쳐서 영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님 말씀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시대 흐름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컨대 아까 이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남진희 학생. 학생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든 브라운이나 토니 블레어도요. 40대 때 토니 블레어가 영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지만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그렇지만 이미 학생 때부터 거기는 정당 활동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것을 하나의 이제 바람직한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또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정치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또 정치인으로 자기가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강요받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대위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책임 있게 이제 국정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그런 걸로 이제 규정되기 때문에 두 분은 조금 같은 잣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 청년들을 그 영입할 때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굉장한 대변인을 경쟁을 시켜서 뽑았죠. 그분들은 굉장히 자질이 있는 분들이고 스스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청년 보좌관을 그 선거 캠프에 전부 배치를 하고 지금 청년 보좌관을 새로 또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뽑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접 그 배우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가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거대책위원장 된 적 있습니까? 전 세계 선진국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선거 자체를 정치 자체를 그냥 보여주기 쇼로 전락시키고 그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그 명목상으로 앉혀가지고 활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쓰고 티슈처럼 버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 젊은 그 학생에게 정말 저 자신들이 그 관심사를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자신들이 참여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게 하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시켰다면 굉장히 공감하겠어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어찌됐든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많은 선거 캠프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지휘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선거판이라고 해서 쇼만 해서는 안 된다는 다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가 정말로 선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다면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그래서 그 외부 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충청권을 방문하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일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충청권을 방문했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해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B제로 B- 정도로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거 뭐 정말 이거 기습 공격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사람이 풍성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으로 그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이rak 스타가 된 분이신데요. 사칭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그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이게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은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기회, 이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이게 기성세대의 의무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이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청년들에게 대답을 하고 윤석열 후보들이 움직이고 후보들이 만나고 후보들이 영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청년층의 이른바 MZ세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2030 세대들의 그 지지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이념이나 어떤 그 정치 성향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사에 쉽게 쏠리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2030 세대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 선거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당이 훨씬 젊어졌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함께 있습니다. 예,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층,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조동현 교수나 광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18살 고등학생을 임명을 했다거나 다 사실은 MZ세대에 겨냥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 대화와 미팅, 면담 이런 걸로 과연 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 구조나 혹은 정치권이나 선대위의 그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게 영입을 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는 사실은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후자는 그것을 무슨 쇼라고 얘기하고 무책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저런 청년 프로그램, 청년 일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인지는 아마 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일정을 계속 소화하는 것으로 과연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없다고 봐요. 네. 하나는 그래서 어떤 정책, 어떤 대안으로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객체화시키는 거거든요.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서 직접 함께 뛰고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오히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점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행보에는 빠져 있고요. 사실 이 다른 나라의 예가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요. 사실 외국에서 왜 30대 총리가 나오고 또 20대의 후보들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가 노후화되고 수혈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제 아쉬웠고 또 숙제로 안고 있는데
집권을 하겠다는 세력이 이런 세대와 이런 청년들에게 그런 문호를 열어주지 않고 직접 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후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시만요. 최재성 전 수석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이 이야기를 오래 갖고 할 건 아니고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최재성 전 수석이 지적하신 그것과는 다르게 청년 세대를 만나고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서 20대나 이런 지지율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오차범주 내로 확 좁혀졌잖아요. 이게 불과 3주 만의 일이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거친 건데 컨벤션 효과가 빨리 거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안 부재, 정책 부재,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인물 선거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지율 격차를 급속하게 다시 좁힌 계기인데요. 연령별 지지율을 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가 거의 박빙이거든요. 예. 호감도 비호감도도 거의 박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그야말로 무불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에 들어와서 또 선대위 구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청년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20대나 이런 연령층의 그 높은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후보 간에 이것이 이렇게 빨리 꺼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행보, 직접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뛰는 행보와 직접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오늘의 영입과 같은 이런 행보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사이에 SBS 여론조사 결과죠. SBS가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연령별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호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더 높고요. 30대에서도 살짝 높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안이라고 한다면 박빙, 접전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 비호감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호감도도 역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습니다. 20대, 30대에서.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하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대로는 모르겠는데요. 직접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선대위 권력구조 내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했다는 건데 언제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18살 그 여고생을 선대위, 지방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아니, 자꾸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은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외에 뭘 한 게 있다고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막 시작해서 지금 선대위의 모든 부서에 청년 보좌역들을 배치해서 청년들이 직접 그 모든 선거 과정에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권을 하면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관을 두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것이 아마 공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하루 청년 만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책도 없이 만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건 지금 몇 주 동안 다니면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부산이 재미없다는 이야기하고 한 것만 기억나는데요. 그런 것을 상대는 무조건 폄훼하고 이야기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만 두둔을 하니 제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지금 우리 둘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결단을 보여주고 정치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 정권이 과연 지난 5년 동안 2030 청년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줬느냐. 사실은 뭐 일자리도 더 없어지고 집값이 올라서 이제 영영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또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준 이 집권 세력들의 위선과 이 반칙 행위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분노하게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단순히 눈속임으로 어떻게 한번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시도가 과연 통하겠느냐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청년 이야기, 청년들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잘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국회의원 한 적 없는 30대 청년이 일약 제1야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층의 국민의힘 입당이 줄을 이었고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가 삐걱댄 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을 가는데 동행한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언론에 알렸고 이준석 대표는 무슨 얘기냐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SNS에 뭔가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지금 대독에 와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정치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또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준석 대표 오늘 연락 되십니까?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대표실에서는 뭐 지금 현재 그 언론에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일정은 취소했다. 네. 그러나 언론에 나오는 모든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그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릴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에게 오전에 쭉 연락을 해봤는데 네. 전혀 그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저도 아니 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그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정까지 취소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 조금 저희들로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이준석 대표 내가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와 함께 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한 게 혹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김종인 전 한다면 비대위원장 영입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좀 열심히 모셔야 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지 그건 뭐 저도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고요. 권성동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은 예를 들어 특정인들이 지금 뭐 막아서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올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후보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제 저 시기적으로는 어제 충청 지역에 가는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고 본인이 늦게 알았다. 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그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캠프 측에서도 인정했어요. 비서실장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 건 맞다. 연락이 근데 이제 그보다도 저 후보 일정을 짜는 과정이 조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동행한다면 그 동행할 분들에게 그 일정이 되는지 물어보고 할 텐데 이 일정이 미리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날 때까지 알려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로 또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원장과 또 총괄 본부장들이 임명되었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무진들이 제대로 구성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캠프 측의 실수가 아닌가.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혀 그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께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는 내가 충청 지역에 같이 동행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나도 내 일정이 있고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정이 알려지고 대표가 가지 않는다면 또 대표가 마치 후보와 같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기에 빚어진 일인데 이 문제만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무슨 큰 결정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리는 없다.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젊은 층 그렇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젊은 층의 특히 20대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준석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표를 안 하겠다는 건가? 선대위에서 나오겠다는 건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 캠프 이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가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준석 대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근데 이제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어느 쪽에서 이탈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모두 다가 후보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선거판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특히 당대표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조금이라도 함께 가는 모습에서 이탈한다면 그 손실이란 거는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또는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인지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저런 글을 SNS에 올리고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은 망친다. 캠프의 자리 싸움이 한심하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며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말이죠.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측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무관심하면은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다. 즉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저도 SNS 글을 봤더니 자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또 다른 그 익명의 관계자라고 나와서 이런 식의 공작을 하는군요라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 익명의 관계자 또는 뭐 익명의 캠프 핵심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정 언론, 특정 기자가 계속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캠프 관계자라면 실명을 밝히고 똑바로 이야기하든지, 또는 실제로 그 사람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보도가 계속 나와서 사실은 당내 이간질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은 찾아내서 당에서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확인을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은 사실은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불평불만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선대위도 일하는 선대위를 만들어야 되겠다며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 다 그만두도록 하고 이렇게 외부 인사 영입해서 아마 모레 정도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출범식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 갖고 한 2주 동안 삐걱댔죠. 이준석 대표 또 이러죠.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캠프 쪽은 캠프대로 야 우리가 이긴데 이준석 대표 필요 없어. 혹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솔직하게 한번. 아니요, 저는 뭐 캠프 사람들 실제로 잘 모르고요. 예. 그런 사람들 뭐 만나본 적도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이 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밖에서 볼 때 지지자든 또는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이든 우리 당이 대선에서 마치 이긴 듯이 행세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보일 때는 선거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읍수하면서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자들이 하나씩 끼어서 언론에 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선거에 방해만 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겠습니까? 저는 저런 내용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일정까지 취소하고 상당히 뭔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외부에 다 알린 셈이 되는데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돌아가네요. 그냥 음성 사서함으로. 지금 전화기를 꺼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지만 제가 선대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갈까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의 소명의식이 확고한 분이고요. 또 맡은 바 그 자신의 일은 철저하게 하는 그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투철한 분인데, 저는 뭐 곧바로 복귀를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로 긴장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자 내년 대선이 정말 걱정됩니다. 청년층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좀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뭐 우리 김재원 최고님은 별거 아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읽혀집니다. 느껴지고. 우선은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툭 터진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대표를 입당 때도 패싱했다는 그런 걸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런 이제 방송도 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요. 일정은 저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선대위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선을 치른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시지하고 일정기획팀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일정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당부터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꺼놓고 여기까지라는 이 일종의 이제 배수진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특히요,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느니 마느니 놓고 전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전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영입 반대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책에 해당하는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돼요. 이준석 대표하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심상치 않은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통상 대통령 후보는 후보의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이러면은 정치력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 문제,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 또 일정 문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적한 문제 이런 등등이 결국은 윤석열식의 정치가 조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오히려 후보로서 정치력의 의심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쯤 되면 이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든 안 하든 좀 궤를 달리하고 결을 달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주류의 길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뭐 관전자로서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중대 사안이 지금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어차피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대변할 수 없는데 대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어쨌든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추구해왔던 노선과 다른 차원의 영입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수정 교수를 만나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교수도 아마 본인도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관한 공약 사항을 좀 더 다양하게 좀 심도 깊게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정책 제안도 이제 공약 사항에다가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제안을 수용했고요. 네. 아마 조금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 이런 것도 아마 당 내에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고민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저는 피해자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과 꼭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떤 윤석열 후보의 공정성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수정 교수에게 많은 기자들이 전화로 취재를 하고 만나서 또 취재를 하는 모양인데 또 최근에는 오늘인가요? 나에게도 30대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충분히 설득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나름대로 배려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제 선대위가 그 제대로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뭐 갈등 상황이 좀 노출되는 것인데요. 뭐 저런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잘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뭐 관전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또 그걸 또 구경을 하면서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충청권 청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조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취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서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기서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 통화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통화가 안 되니까 찾아가 보라는. 찾아가 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전화했는데 그렇다고 대선 후보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좀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런 의미죠. 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그만두면 선대위 꾸려나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계속 일어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근 들어서의 어떤 기자들과 백브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좀 조심하는 거여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저 문답에는 안 보여요. 아니 그러면 후보가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10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여기서 삐끗 조금만 그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온통 또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트집을 잡을 텐데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제가 함께 전국을 누비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저와 함께 할 거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 정도 얘기 못합니까? 그야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준석 대표가 약간 저렇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또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또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불난 집에 아니, 불은 난 거예요? 아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은 난 모양이군요. 그럴 생각 없고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정 팀이 패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또 그 질문을 안 받았어도 이준석 대표가 패싱 대표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대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정이 나오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팀이나 혹은 일정에 관여하고 있는 측근 의원들 있잖아요. 우선 여기를 나무라셔야죠. 그러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최종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 있어요. 아주 나쁘게 보시는 아니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 경우에도 워딩이 비슷했습니다. 워딩 톤이 비슷했고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이 후보가 사람에 충성 안 하는 건 좋은데 그야말로 특유의 스타일로 과거 검사 시절 스타일로 정치를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충성 안 해도 사람을 내치면 안 되거든요. 정치는 특히 당내에서 집권하겠다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모셔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점을 검사 칼질하듯이 지금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로 해석되는 분들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빨리 설득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후보 중심이어서 후보들의 인터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이준석 대표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